다들 잘 알고 있듯이 다음 목요일에는 퀴즈 볼 거니까 그리고 시험 범위는 선형대수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첫 번째 공리 들어가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게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그냥 리뷰를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전반적인 선형대수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나왔던 뭐 퀴즈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걸 대충 보시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지는 알 것 같고 아마 작년 퀴즈 문제 보면은 좀 그 문제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퀴즈 문제는 오히려 작년에 성적이 아주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높은 학생들도 가끔씩 있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은 좀 시간이 좀 부족한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약간은 좀 조정은 했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은 시간이 좀 부족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그 다음 시간 퀴즈에 대해서 뭐 질문 있나요? 네, 그리고 뭐 혹시 몰라서 시작 시간은 좀 그 앞에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시작하는 걸로 할 텐데 약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 수업을 얼마나 빨리 끝내냐에 따라서 보니까 그러니까 뒤에 시작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혹시라도 뭐 처음에 올 땐 늦는 학생들 약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뒤로는 미뤘습니다. 뭐 질문 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빠듯하겠어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리뷰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작을 했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간 그 이전까지는 저희는 그 양자역학이라는 뭐 양자역학의 공리를 몇 가지를 쭉 나열을 하면서 그래서 주로 얘기했던 게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 공리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저희는 보통은 뭐 회로라고 하는 거는 한 개 이상의 큐빗을 가지고 다룰 테니까 하나의 큐빗이 각각의 입자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개의 큐빗을 동시에 저희가 다루려면 그러면 그 공리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보였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대로 확장을 할 것이냐의 옵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하나의 옵션 그러니까 뭐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두 개의 큐빗이 있을 때 각각의 큐빗들은 일단은 원래 자기만의 벡터 공간을 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큐빗이 이 방에 있는 벡터 공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뭐 그런 큐빗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두 번째 큐빗은 저 옆방에 있는 그 옆에 강의실에 있는 그런 큐빗 그 어떤 벡터 공간을 가지고 그게 두 번째 큐빗이 나타낸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쓸 것이냐 했을 때 공리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첫 번째 큐빗 혼자서 막그 오퍼레이션 하고 끝나면 상관없고 두 번째 큐빗 독립적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사실 저희는 보통 보고 싶은 게 그 연산을 하는 거는 뭐 엔드 게이트라든지 오어 게이트 같은 걸로 해서 여러 개의 큐빗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연산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걔네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동시에 존재하는 거를 나타낼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공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스페이스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할 수 있는 가장 그 제일 잘 알려진 방법이 텐서 프로덕트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원래는 각각의 큐빗은 자기만의 실버 스페이스를 가지고 잘 살고 있었지만 걔네들을 더 이상 각각 따로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다시 그 양자역학의 첫 번째 공리인 양자 상태는 원래 그때는 제가 처음엔 입자라고 했지만 좀 더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은 양자 상태는 어떤 벡터 공간에 하나의 벡터로 나타난다. 그렇게 약간 확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추상화된 그런 벡터라는 개념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하나의 큐빗이 나타내는 게 2차원, 또 두 번째 큐빗도 나타내는 게 2차원이면은 걔네들을 컴바인해서 합성해낸 새로운 공간에서는 개 차원은 4차원이 된다는 게 텐서 프로덕트의 기본적인 그 수학적인 포멀리즘이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양자 상태를 기술할 때 어느 큐빅까지를 포함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제가 그냥 큐빅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양자역학을 얘기할 때는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안에도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있을 테고 그럼 걔네들은 다 각각의 자기만의 힐버스 스페이스를 가질 텐데 이제 얘네들이 합쳐져가지고 제 몸을 이루고 하잖아요. 그럼 제 몸에 있는 애들까지만 다 합쳐가지고 걔네들로 하나의 큰 힐버스 스페이스를 만들면 되냐? 그럼 저 옆에 있는 애는 제가 나중에 얘랑 터치할 수도 있고 그럼 그때부터는 얘네들 간에 또 인터랙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은 좀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 소위 말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입자들은 그러니까 그 현재 양자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입자를 다 동시에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 아주 큰 예, 무한히 거의 예, 차원이 멀지도 모르는 예, 그런 엄청나게 큰 벡터 스페이스의 하나의 벡터로 나타낸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정확하긴 한데 근데 그러면 저희가 아무 계산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있는데 저 달에 있는 어떤 입자가 저랑 지금 뭔가 인터랙션 할 확률은 거의 0이라고 봐도 되죠. 그럼 저는 그냥 그러니까 제 바로 근처에 있는 입자끼리만 어프락시메이션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얘들만 다룰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한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되게 그 복잡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희는 양자 컴퓨터 내에 있는 큐빗이 몇 개가 있으면 걔네들 사이에서의 인터랙션만 고려를 하고 나머지는 원천적으로 인터랙션을 차단해 놓는다면 그러면 사실 저희가 꼭 그 외에 나머지 애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죠. 예,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보통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여전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러 저희가 옆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간에 그 얽힘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얽혀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그 얽혀 있는 모든 입자들을 다 동시에 고려하는 게 맞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상 도저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알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엔 저희는 여러 개가 얽혀 있는 그런 벡터 공간에 제가 일부만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얘가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하나의 벡터로 완전히 못 나타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 경우엔 나중에 그러니까 이번 학기 후반에서 제가 새로 예, 소개할 덴시티 매트릭스라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 좀 더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번 학기 전반부에서는 저희는 되게 아이디어란 그런 양자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큐빅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현재 모든 상태는 그냥 하나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예, 텐서플로우라는 걸 이용해서 그 여러 개의 벡터 공간을 하나의 벡터 공간처럼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이런 그 텐서플로우 그러니까 두 개의 그 벡터 공간을 그러니까 그 합친다는 개념에서 이러한 노테이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새로 확장된 벡터 공간에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내냐? 첫 번째는 제가 요 첫 번째 벡터 공간에서 벡터를 하나 뽑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에서 벡터를 하나 뽑아내가지고 얘네들 사이에 이런 그 텐서 프로덕트 노테이션을 적으면은 그럼 이게 그냥 새로운 벡터가 된다는 거였죠. 근데 저희가 얘가 이제 벡터 공간에 이런 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얘도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얘네들 간의 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저희가 얘네들의 여러 개의 조합들을 쭉 뽑아가지고 얘들을 가지고 합이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할 것이냐, 예, 클로스 조건을 만족하냐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뭐 얘네들이 항상 클로즈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 쉽게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그 베이스 그러니까 원래 벡터 공간들에 각각이 가지고 있던 아이겐 베이시스가 굳이 아이겐이라고 안 써도 되고 그냥 좋은 그 오스노멀한 베이시스 셋들이 있었을 텐데 걔네들에 대한 모든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베이시스를 만들어냈고 걔네들로 얘네들을 한번 풀어서 생각해보면 얘네들 간의 합이 항상 여전히 그 공간 안에서의 그 닫혀있는 연산이 돼야 된다라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저희는 그 좋은 벡터 공간을 정의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벡터 공간을 저희가 정의하면은 그 안에서 작용하는 선형 오퍼레이터라는 것도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요 첫 번째 벡터 공간에서 작용하던 그 오퍼레이터 하나를 꺼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에서 작용하던 오퍼레이터를 또 꺼내가지고 얘들 사이에 다시 저렇게 텐서 프로덕트 형태를 하면은 그러면 얘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의라는 게 만약에 제가 이런 식의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첫 번째 공간에서 온 벡터랑 두 번째 공간에서 온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에 대한 정의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를 일종의 칸막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있는 애는 첫 번째 칸 애들끼리만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 온 애는 두 번째 칸에 온 벡터들에만 연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 원래 벡터 공간에 속하던 첫 번째 벡터 공간에 속하던 벡터고 두 번째 벡터 공간에 속하던 벡터니까 그러면 다시 저희가 이렇게 합성하는 룰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클로즈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확장을 하면은 그냥 선형 이렇게만 만들어진 그러니까 여기서 꼭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얘들을 더한 것만이 그러면 선형 오퍼레이터냐?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뽑아낸 A1, B1이 있고 그다음에 A2, B2가 있으면은 그럼 얘들을 합성을 하면 이렇게 더해주면은 그거 역시도 얘에 대한 좋은 선형 벡터, 선형 오퍼레이터가 된다. 그래서 임의의 저 새로 만들어진 벡터 공간에서의 임의의 어떤 그 선형 오퍼레이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합으로 저희가 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전에도 저희가 원래 하나의 벡터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벡터가 주어지면은 그 벡터 공간에 뭐 임의의 오토널 베이시스를 잡은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열 벡터 표현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럼 저렇게 확장됐을 때 그때는 저희가 매트릭스 표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예제로 몇 가지를 보여줬었죠. 그런 식으로 확장을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1번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된 스페이스라고 해야 되니까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정의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에는 사실 얘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얘가 오퍼레이터가 얘한테 각각 작용했듯이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새로운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에 브라 벡터를 만든 다음에 얘와의 뒤에 있는 애와의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게 이게 만약에 어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브라 벡터 V2다 하고 얘가 뭐 W2다 하면은 얘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얘와 얘를 내적을 하고 얘와 얘를 내적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는 저렇게 했을 때 이게 V2 그다음에 V랑 그다음에 오메가2 오메가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얘도 스칼라고 얘도 스칼라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이런 텐서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얘네들의 곱으로 저희가 이걸 정의한다. 그 차이만 있다. 그러니까 그 차이만 약간 오퍼레이터랑 다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은 뭐 선형적인 조건도 다 만족하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확장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학적인 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실제 쟤네들을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양자회로라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하기 시작할 텐데, 그럼 저희는 양자회로는 뭐 저희가 일반적인 회로랑 약간 유사하게 뭐 어떤 큐빗이 주어지고, 뭐 그러면 첫 번째 큐빗, 두 번째 큐빗 그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뭐 첫 번째 큐빗이 뭐 A라는 큐빗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큐빗이 뭐 B라는 큐빗이 있으면은 뭐 얘에 대해서 뭐 어떤 오퍼레이션 뭐 하다마다 게이트를 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한테 뭐 두 번째와의 어떤 그 투큐빅 게이트에 해당하는 뭐 시납 게이트도 있고 아니면 뭐 몇 가지 다른 종류의 게이트들도 있겠죠. 뭐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제가 Z 게이트를 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인 고정 회로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저희는 실제로 여기에 그리는 선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뭐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선이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자회로를 나타낼 때는 사실은 이게 꼭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선이 존재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않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해서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뭐 이온 트랩이나 초전도 아니면은 뭐 양자점 뭐 그런 식의 물리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광이 아닌 광하고 나머지 물질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만든 그런 큐빅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일종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 그리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로 걔들에 대해서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한마디로 시간에 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뭘 하고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지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공간으로 선을 직접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광의 경우에는 사실은 빛은 광자는 계속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여기다 광도파를 만들어서 광도파를 통과하면 그러면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평광이면 평광을 돌려준다든지, 그러니까 평광의 그 각도를 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오퍼레이션을 실제로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 광도파라는 존재하는데,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전혀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연결되는 와이어가 없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예,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얘가 나타내는 게 그 시간의 흐름이지, 예, 공간적으로 이게 이런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광은 거꾸로 공간을 차지해야겠죠. 왜냐하면 광 도파로가 계속 생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미 어떤 N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그런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런 그 알고리즘을 바꾸는 건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고정된 그런 회로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저희가 얘를 적용하고 얘를 적용하는 순서를 뭐 바꾸면은 그냥 얘들을 먼저 이 오퍼레이션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리프로그래밍은 되게 쉽긴 하고요. 그런 면에서 광은 잘못하면은 약간 좀 고정이 될 수는 있죠. 뭐 특정한 뭐 오퍼레이션이 먼저 다 순서가 결정돼야 되고. 그래서 물론 광도 이런 거를 약간 프로그래머블 하게 하려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좀 트릭들을 하고 있는데 약간 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양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실 참 이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컴퓨터 수업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여기서 어떤 우리가 딱 주어진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그런 룰이 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험에 비추어서 아니면은 뭐 되게 저희가 알려져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을 조합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쉬운데 양자회로는 일단 좀 생각하는 것부터 좀 복잡한 것들이 많고, 예, 근데 여전히 그 기존의 어떤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이 꽤 도움은 된다는 거를 제가 잠깐 예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예제 중에 하나가 수압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보통 수압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저런 뭐 C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메모리가, 그러니까 변수가 A, B 두 개가 딱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첫 번째 그러니까 A에다가 뭐 이런 값을 저장하고, 그러니까 숫자를 저장하고 이런 숫자를 또 저장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얘의 값을 바꾸는 거를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까를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뭐 아마 그냥 제일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기다 변수 하나 더 선언해가지고, 그냥 뭐 int 뭐 A, B, C 해가지고 그냥 요 임시 변수에다가 A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A에다가 B를 넣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그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뭐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뭐 약간 좀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그 학부 때 프로그래밍을 배울 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변수를 두 개만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재밌다고 표현을 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 현실적이었던 문제였던 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메모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 되게 제한적인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저희가 원하는 연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고민했었던 시점인데 그 당시에 나왔던,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뭐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뭔지를 한번 보시면은, 뭐 요즘에 저런 거 잘 안 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문제라서, 해보면은, 자, 제가 만약에 A라는 변수에 A가 들어있고 B라는 변수에 B가 들어있다. 자, 첫 번째 라인이 하는 건 뭐냐면, B라는 변수에다가 A, B에 있는 값을 더해가지고 다시 B에다 넣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두 번째 라인은 뭘 해주냐면, B에 있는 값에서 A를 빼고 그러면 이제 B가 되잖아요. 그 값을 이제 A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에 있는 값에서 A 있는 값을 빼가지고 다시 B에다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B에다 저장을 한다.
그럼 똑같이 이게 수학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트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비슷한 류의 아이디어가 양자 컴퓨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게이트 중에 하나가 수학 게이트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걸 저희는 수학 게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니까 얘가 해주는 역할은 첫 번째 큐빅과 두 번째 큐빅에 들어있는 값이 임의의 양자, 그러니까 어떤 양자 상태가 들어왔을 때 걔네들의 역할을 완전히 뒤집어주는, 마치 여기 있던 값을 이렇게 바꾸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되는지 한번 여기서 따져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어, 만약에 저런 식의 그 두 개의 큐빅, 그러니까 A, B가 주어졌고 그다음에 A, 그다음에 E, 그다음에 이런 식의 세 개의 시납 게이트가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제일 처음에는 얘가 AP로 들어왔는데 이제 첫 번째 오퍼레이션을 해줬다. 예,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보통 표시할 때는 저희는 얘를 보통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왜 이런지 한번 좀 잠깐만 좀 따져보면은 어 저희가 그러니까 시납 게이트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진리 프로그램을 다시 따져보면은 A와 B가 이렇게 주었을 때 얘가 00, 01, 10, 11일 때 결국에 그때 그러니까 요게 입력이고 그다음에 이게 출력일 때 얘네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되죠. 근데 보면은 A가 00이면은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될 테고, 그에 비해서 A가 11일 때는 얘네 값을 다 뒤집잖아요. 그래서 1과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에, 그러니까 요 두 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비트는 원래 A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비트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얘가 1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 동시에 1일 때는 아니죠. 동시에 1일 때면 얘는 5화에 해당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둘 중에 하나일 때만 1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르죠? XOR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XOR 게이트에 해당되는 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 그리고 왜 그러면 시나 게이트를 표현할 때 이걸 쓰는지가 명확하시죠. 이게 사실은 XOR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 표현을 쓰는데 물론 저것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도 쓸 수 있는데 예, 그건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게이트가 가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데 이제 그 컨트롤과 타겟의 역할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쪽이 타겟이 됐기 때문에 얘들 전체에 그 XOR처럼 하는 이런 연산이 필요한데, 그리고 B 더하기 A처럼 돼야 되는데, 자, 이제는 저희가 뭘 하냐면 XOR는 얘들은 그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거든요. 예,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그러니까 예, 교환 법칙을 먼저 적용하면 A,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성립하면 요거 먼저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X1은 항상 뭐죠? 0이고, 그럼 0과 어떤 값의 X1은 뭐죠? 어떤 값이죠? 예, 그래서 얘는, 예, 결국에 얘는 그 B랑, 그 다음 B, A.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예. 얘는 이제 B와 BA의 XO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여기다 적용했다 하면은 이제는 다시 컨트롤과 타겟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B와 B의 그다음에 다시 B, A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럼 아까와 똑같죠? 얘들 결합 법칙으로 먼저 해서 0이니까 0하고 A 하면은 그럼 뭐다? B, A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그 고전적인 프로그램에서의 이런 개념하고 사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저런 거를 약간 미리 좀 알고 있으면은 사실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은 그러니까 수학 게이트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워낙 자주 쓰는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표준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양자 컴퓨터는 엑스어 엄청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러면은, 방금 딱 그것만 보면은, 클래시컬 회로랑 거의 비슷해 보이네?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
일단 제약점이 존재라고요. 그 첫 번째 제약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피드백 또는 루프와 같은 형태의 그런 회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디지털 회로에서 그런 피드백 또는 루프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보통 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보통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회로 설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레지스터를 쭉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 들어있는 레지스터의 값이 뭔지에 따라서 오어를 하고 어쩌고 해서 여기다가 조합 논리를 잔뜩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조합 논리의 결과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는 형태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예, 이걸 보통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부르죠. 자, 그러면은 일단 양자회로는 저런 루프는 불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런 루프를 만든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한 클럭이 지나갈 때마다 현재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생각을 하고 그 값에다 이런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클럭에다 여기 값을 집어넣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거 설계할 때 보면은 사실은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파이프라이닝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사실은 얘들을 시간적으로 쫙 풀어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첫 번째 T1 클럭일 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오퍼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T2에는 얼마 있고 T3에는 얼마 있고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양자회로는 저희가 저렇게 피드백처럼 그러니까 루프처럼 저렇게 만들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게 해줘야 되는 역할은 이런 식으로 다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양자회로는 이렇게는 당연히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양자회로는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적진 않는 게 항상 요 모든 라인 하나하나가 다 이미 여기에 있는 레지스터에 아니면 여기 있는 비트들을 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은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사실 요 연산하고 그 다음 연산한다는 게 결국에는 저런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 그런 그 시간적인 변화를 그대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게 약간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노 팬아웃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팬아웃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 그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 어떤 엔드 게이트가 있다고 할 때 그 게이트의 결과를 그 다음에 있는 또 다른 저쪽에서 오는 인풋하고 그 엔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는 또 다른 어떤 그 입력값하고 OR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저희가 보통 팬아웃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생각을 약간은 잘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일단 뒤에서 사실 보여줄 텐데, 저희가 어떤 양자 상태가 딱 주어졌을 때, 그 양자 상태를 똑같이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노클로닝 시어렘이라고 해서 제가 바로 뒤에서 증명을 할 예정인데,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디지털 회로에 출력이 나온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또 나눠서 넣는 거. 근데 사실 이것도 여전히 약간 제한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게 저희가 보통 양자 상태를 나타낼 때는 예를 들면 0과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은 디지털에 해당되는 인포메이션과 아니면 아날로그에 해당되는 인포메이션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을 00으로 만들고 1을 11로 만드는 건 가능한데 요거를 복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실 페니는 요즘에 디지털 회로 배울 때는 거의 배우진 않을 텐데 예전에 OR을 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이게 게이트가 만들어진 트랜지스터가 어떤 타입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정말 그냥 한 점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와이어를 다 동시에 연결해도 오화가 되는 경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팬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거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컨트롤드 U 게이트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봤던 게 뭐였냐면 컨트롤드 낫 게이트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낫만 허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임의의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이 들어와서 이게 그러니까 한 큐빗짜리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여러 개짜리 큐빗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 얘를 유니터리 게이트를 이 여러 개의 큐빗에다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이 하나의 큐빗이 결정하는 거를 저희는 보통 컨트롤드 U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아까 컨트롤드 C낫이 C낫 게이트가 뭐 특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얘도 저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뭐랑 같냐면 컨트롤드 X 게이트랑 사실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예, X 게이트가 이게 유니테리 게이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확장되면은 컨트롤드 U 게이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학기에 이거 설명을 하다가 어떤 학생이 그 질문을 했는데 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약간 트리키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시나 게이트가 주어졌는데 얘는 컨트롤, 얘는 타깃이잖아요. 그러면은 시나 게이트를 하면은 컨트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럼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자, 컨트롤 큐빗의 값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한다. 제가 약간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겠죠. 예, 자 볼게요. 자, 시나 컨트롤이야. 제가 여기다가 입력으로 0 플러스 1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입력으로 0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입력 상태는 제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뭐 스퀘어 루트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다 적어볼게요. 제가 얘를 0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두 개의 큐빗이 동시에 그 텐서 프로덕트니까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야겠죠. 자, 그럼 제가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써보면은 그리고 귀찮으니까 이거 텐서 노테이션 그러니까 텐서 프로덕트 기호는 생략을 하면은 얘로 하면은 00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마이너스 0, 1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플러스 1, 0이고 마지막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입력 상태죠. 맞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시나 게이트를 한다는 거는 그리고 첫 번째 큐빗을 제가 컨트롤로 한다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00은 그대로 00이 되고 그 다음에 01도 그대로 01이 되죠. 왜냐면 컨트롤이 0이니까. 근데 얘가 1이면은 플러스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다시 묶어볼게요. 자, 얘는 0이 다 앞에 있으니까 0으로 묶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가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애가 1이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0이죠. 자, 보통 이럴 경우에는 제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이거를 마이너스로 하고 얘를 9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자, 이거 묶으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큐빗 묶으면 어떻게 되죠? 네. 두 번째 큐빗은? 네. 그래서 얘의 출력은 0-1인데 여기는 0-1이에요. 타겟이 안 바뀌고 컨트롤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상하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질문이 되게 트리키한 질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뭐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또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직관적으로 보이게 설명을 많이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드 낫이라고 하는 것은 얘 이퀴벌런트를 뭘 그리냐면요 컨트롤드 디게이트를 하고 그 앞쪽과 뒤쪽에다가 하다마드를 붙이는 거를 저희가 얘와 그러니까 등가배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 경우에 얘가 뭐 0일 때는 뭐 아무 일 안 할 테니까 얘가 1일 때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1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1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0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여기다 0을 집어넣고
여기다 1이면은 그럼 얘가 1, 그러니까 요게 1이 되고 그다음에 요게 1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다마드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의 타겟의 값은 뭐가 되냐면 square root of 0 플러스 1이잖아요. 자, 근데 컨트롤드 C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얘가 1일 때만 얘 앞에 있는 부호를 뭘로 바꾼다? 부호를 뭘로 바꾼다? 마이너스로 바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다마드를 통과하면 얘는 뭐가 돼야 되죠? 예, 1이 돼야 되죠. 자, 이게 방금 전에 제가 0으로 시작해서 요게 됐는데 요게 만약 1로 시작을 했다면 그럼 요게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요거 지나면 플러스가 되니까 나오면 뭐여야 되죠? 1이어야 됐겠죠. 아, 죄송합니다. 0이어야겠죠. 요게 플러스였으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해주는 역할이랑 얘가 해주는 역할이 동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증명하기 쉬운 게, 자, 여기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어떻게 다르게도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요렇게 집어넣는 거 앞에다가 제가 요거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하다마드 게이트를 0으로 시작하는데 하다마드 게이트를 시작했다라고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 뒤에 있는 것도 하다마드 게이트로 시작했는데 1로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동시 관계를 다시 적용을 해보면은 얘는 제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하다마드 D 게이트 그 다음에 하다마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저희는 예, 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컨트롤드 V 게이트가 얘가 진립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0001 1011인데 예, 뭐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어 그 얘가 언제 그 부호를 바꾸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V 게이트는 원래 두 번째 큐빗의 값이 1일 때만 그때만 바뀌고, 그런데 얘가 컨트롤이니까 실제 컨트롤도 1이고 그 다음에 그 타겟 값도 1일 때만 얘가 그때만 부호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얘와 얘는 역할에 구분이 없어요. 컨트롤드 V 게이트는.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1이 될 때만 전체의 부호를 바꾸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은 그러면 부호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역할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얘를 또 다르게 그거를 좀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돼 있으면은 이게 컨트롤드 V 게이트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은 좀 더 그 역할이 명확해 보일 수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뭘 하냐? 하나만 더 두 개 나온다? 뭐죠? 아이죠. 예, 아이덴티티니까 그냥 날려도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아이덴티티를 양쪽 위아래다 또 하나씩 넣어볼게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얘도 아이덴티티니까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이쪽에다, 근처에다 그냥 다시 옮긴 것 뿐이에요. 재배치한 것 뿐이고. 자, 이제 이거 보면 뭐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시나 게이트인데 역할이 바뀐 거. 그러니까 제가 얘를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최종 결과는 여기인데, 자, 저희는 이걸 하면 뭐가 될 건지를 알고 있냐면, 얘가 1, 그 다음에 얘가 1인 걸 알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저희는 1, 1이 나와서 마지막 하다마드를 거치면 둘 다 마이너스 1, 얘들 같은 게 동시에 나올 걸 알고 있죠. 그럼 저게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왜 명확해 보이냐면, 제가 동치인 회로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얘들을 변형을 시켰더니 이제는 누가 타겟이고 누가 컨트롤인지 명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등가 회로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타겟이 진짜 타겟, 그러니까 컨트롤이 진짜 컨트롤이냐?
그거는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예. 약간 좀 충격적이죠? 충격은 아닌가요? 예, 그 다음에, 예, 저희가 또 다르게 많이 사용하는 이 심볼이, 예, 요 특정에 관련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측정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양자 상태가 여전히 중첩 상태인데, 특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중첩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한 줄을 쓰냐, 두 줄을 쓰냐가 의미를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한 줄을 쓴다는 거는 여전히 양자 상태로 중첩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중첩이든 아니면 얽힘이든 뭐 그러니까 아직 건드리지 않은 상태고, 이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얘가 컬랩스가 돼서 얘는 명확한 어떤 디지털 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는 이렇게 두 줄을 써가지고 얘는 클래시컬한 값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 구별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예, 그러면 예,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자, 아까 제가 그 어떤 주어진 값,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양자 상태를 복사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냥 디지털로만 생각을 한다면, 어떤 0이란 값과 1이란 값이 뭐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나올 때, 예, 그럴 때 저희가 왠지 스낙 게이트를 쓰면은 얘가 복사가 되는 거 아니냐, 예,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여기 있는 경우에, 예, 저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풋사이라는 입력이 주어졌는데 얘가 알파 제로 더하기 베타 1이면은 여기다 제가 0을 넣으면은 그러면 얘의 그러니까 현재 양자 상태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양자 상태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해서 0 상태다가 요거를 지나면은 그러면은 얘가 0은 여전히 0으로 남아 있을 거고, 그에 비해서 베타의 1은 1로 됐으니까, 그러면 얘가 0은 0으로 1은 1로 됐으니까 복사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싶을 텐데, 자, 우리가 정말로 얘기하는 복사라는 거의 의미가 뭔가요? 제가 얘를 복사했다 하면은, 여기는 원래 자기 상태가 나오고, 여기 뭐가 나오기를 기대하나요, 저희는? 복사했다고 하는 것.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나오기를 바라죠. 근데 그 얘기를 다르게 하면은, 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양자 상태를 이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얘랑 같나요?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시나케이트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디지털 값만 보면은 그러니까 복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소위 말하는 복사라는 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예, 그래서 시납은 저걸 못하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시납을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다가 시납을 잘못 선택한 거다. 이거 말고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상태를 어떤 게이트를 하면은 저거 되지 않을까? 라고 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를 저희가 임의의 복잡한 연산은 결국엔 항상 유니테리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니테리 트랜스폼이 존재한다. 어떤 스페셜한 애가 존재해서 얘가 한마디로 복사기 역할을 하는, 아니면 저희는 뭐 클로닝 머신이라고 부를게요. 이런 애가 존재하는데 얘 역시도 유니테리를 따라야 된다는 그 조건에는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해주는 일이 뭐 결국에는 저희가 그 클로닝 머신이 해줘야 되는 일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어, 예, 한마디로 제가 임의의 풋사이를 입력으로 넣고 근데 여기에 클로닝 머신이 만족해야 되는 여전히 존재하는 성질은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임의의 양자 상태가 들어왔더니 얘와 똑같은 두 개의 양자 상태를 내보내려고 하면은 얘가 유니텔이기 때문에 출력이 두 개 큐빗인데 입력은 한 개 큐빗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필요한 건 있어요. 자, 근데 아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납을 잘못 선택한 걸 수도 있듯이 얘의 입력을 잘못 선택하면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시납에 제가 얘가 0이 아니라 1을 썼다. 그러면은 완전 다른 값이 복사가 됐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얘에 대해서는 일단 자유도는 열어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이니셜 값을 잘 선택할 수 있다. 이라는 가정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입력에 따라서 이게 바뀌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저희가 입력이 뭘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고정된 어떤 이닛 스테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되게 복잡한 스테이트도 허용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임의의 상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가 들어오면은 얘를 U라는 애가 통해서 이게 U라는 애를 통해서 풋사이, 그 다음에 풋사이가 되는 이런 그 클로닝 머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요런 관계를 만족하는 U가 존재한다. 그냥 그 얘기죠. 자,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인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게 된다면 그럼 당연히 요거 하면은, 자, 이거 텐서 프로덕트 더 이상 안 쓸게요. 요게 돼야 된다.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다가 1 init 해주면은 얘는 1이 돼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뭐를 해줘야 되냐면, 얘한테 요거를 알파 0 더하기 베타 1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그리고 여기다 init을 그대로 해주면, 자,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는 원하는 거는 아까랑 약간 유사하게 0 플러스 베타 1, 그 다음에 알파 0 플러스 베타 1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요거를 유니테리는 선형적이요? 선형성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선형성이란 게 뭐냐면 얘 곱한 거, 그 다음에 얘 곱한 거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U의 알파의 0 init 더하기 U의 베타의 1의 init, 이거죠. 근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선형적이니까 알파가 앞에 튀어나와도 되고 베타가 앞에 튀어나와도 되고, 그리고 저희는 뭐를 알고 있냐면, 얘는 뭐라고 이미 우리가 확인했냐면 알파의 0, 0 더하기 얘는 베타의 1,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얘랑 같나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냥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 이러한 클로닝 머신이 있다고 존재한 다음에 모순인 걸 보였죠. 예, 보통 이런 걸 규律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규律법으로 증명했습니다. 예. 사실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의 정보라는 거는 다 복사가 가능하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기도 하고, 아주 안 좋은 단점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얘는 거꾸로 임의의 양자 상태가 주어지면은 걔를 완벽하게 복사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어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약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의 의미를 약간 좀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저희는 보통 이걸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부를 거예요. 노클로닉 시어렘에 의해서라는 표현을 하면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노클로닉 시어렘이 허용을 안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제가 평광을, 임의의 평광을 뭐 이런 애를 만들었다. 그리고 얘에 해당되는 게 이 상태였다. 저는 이 양자 상태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잖아요. 평광판을 어떻게 돌리면 된다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제가 똑같은 거를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노클로닉 시어렘은 제가 똑같은 걸 못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보면은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이런 임의의 양자 상태가 주어졌을 때 요거를 하나의 카피로 똑같은 요 값들을 찾아낼 수 있었나요? 못 찾아낸다는 게 그 당시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 저한테 하나의 카피를 딱 주는데 이게 뭔지를 안 가르쳐주고 저한테 준 거예요. 그거를 복사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그건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노클로닝 시어렘은 그냥 무조건 똑같은 상태를 못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제3자가 저한테 뭔지를 안 가르쳐주고 준 상태는 제가 걔를 똑같이 복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 뜻으로 그냥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예, 저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베이시스로 측정을 하는 얘기를 좀 하는데, 이건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어떤 중첩된 양자 상태를 주어졌을 때, 얘의 페이스를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랑 사실은 연결된 거라서, 그 당시 많은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면은, 뭐 저희가 이런 상태였죠. 그냥 예를 들면 V, 그 다음에 D, 뭐 A라는 이런 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아니면 얘를 뭐 0, 1, 얘를 제가 0과 그다음에 얘를 1로 하고 그다음에 얘를 0 플러스 1, 그다음에 얘를 0 마이너스 1 이렇게 저희가 나타낸 거였죠. 자,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과연 그리고 저는 보통 이거를 또 플러스 스테이트라고 많이 쓰고 이걸 마이너스 스테이트라고 많이 쓰는 편인데 저희가 어떤 걸 측정한다는 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어떤 임의의 이런 애가 주어졌을 때 물론 측정을 하는 거는 저희는 요 값을 알기를 원하는 거지만 근데 뭐 측정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요렇게 전개를 하면 유리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딱 전개를 하는 순간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0이 나올 확률은 알파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은 베타의 제곱이다. 뭐 이런 결론을 금방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쪽 베이시스를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쪽 베이시스, 뭐 DA 베이시스 이런 애를 쓸 때 얘가 플러스 값이 언제나 나오고 마이너스 값이 언제나 나올지를 알고 싶으면은 저희가 얘네들을 다시 전개를 해가지고 플러스 앞에 얼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은 그러면 제가 얘네들을 다른 베이시스로 측정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다른 베이시스로 측정한다는 거, 뭐 일단은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그러면은 뭐 그냥 되게 간단한 얘기긴 한데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결국엔 얘를 뭐 0 플러스 1, 0 마이너스 1로 열심히 잘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물론 이걸 딱 직관적으로 봐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쉽게 생각할 수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건 딱 보고 그냥 금방 얘들 앞에 어떻게 할지 약간 뭐 따져보고 약간 복잡해지는데 보통 이런 거를 약간 틀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죠.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플러스가 아까 얘기했던 뭐 요렇게 정의,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저희는 보통 이거를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그러니까 그 원래 베이시스들을 새로운 베이시스들의 조합으로 다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위아래를 더하면 0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렇게 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은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저희가 요 관계를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요 관계를 하나씩 대입을 시키는 거죠. 예, 저렇게 해가지고 해보면은 그럼 사실 금방 이 관계식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짜리일 땐 그래도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는 게 정 안 되면 저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좀 해보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의 베이시스가 여러 개의 베이시스가 다른 여러 개의 베이시스의 조합으로 나타났을 때 사실 그때는 쉽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엔 여전히 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찾고 싶은 새로운 베이시스를 어, 보통은 저희가 새로운 베이시스가 원래 베이시스의 조합으로 나타날 텐데 그거를 역관계를 먼저 찾아가지고 원래 베이시스는 새로운 베이시스를 어떻게 나타날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쭉 정리하면은 훨씬 더 계산은 빠르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쓰라고 제가 나중에 뭐 몇 번을 그러니까 예제를 좀 보여줄 건데 그거는 그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할 그 퀀텀 텔레포테이션에서 제일 많이 사용될 거고 일단은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른 베이시스로 측정한다는 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는 뭐 평광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돌려 있는 평광판을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측정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평광판을 못 돌리는 상황도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죠. 예, 그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광이 들어오고 있는데 측정 장치를 대기 전에 먼저 들어오는 공간을 아예 그러니까 얘를 아예 로테이션을 시켜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고정되어 있는 축으로 측정을 하면 그럼 그게 마치 얘를 돌려서 측정한 거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죠? 예,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 평광은 방금 얘기했듯이 뭐 이런 걸 돌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투레벨 아톰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그 당시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되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게 왜 필요한지는 뭐 여기 잔뜩 돼 있는데 이건 뒤에 뭐 예, 지난번에 봤듯이 뭐 상대적인 페이스 같은 거 측정할 때도 있고 근데 그다음에 뭐 퀀텀 텔레포테이션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예, 좀 더 예, 구체적으로 좀 해볼게요. 자,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싱글 큐빗에 대해서 존재하는 그 베이시스만을 봤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좀 더 자주 사용하는 베이시스의 이름을 벨 베이시스라고 보통은 하고요. 예, 걔의 정의가 그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처음 보면은 여전히 약간 좀 그 너무 복잡해 보이고 예, 그냥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두 개의 큐빗이 주어졌을 때 걔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베이시스는 뭐였냐면 얘가 00과 01과 10과 11이죠.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베이시스잖아요. 두 개 큐빗 줬을 때 저희는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컴퓨팅 할 때 보통 그냥 바이너리를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근데 이거에 비해서 벨 베이시스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에는 흡사이라고 돼 있고 어떤 애는 플러스 어떤 애는 마이너스라고 돼 있는데 자 저희가 그리고 여기에 파이 플러스랑 파이 마이너스 이 두 가지 큰 그룹으로 나뉘죠. 자 흡사이 그룹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두 개의 큐빗이 서로 다른 경우 01이나 10 얘들로 이루어진 애들을 저희는 흡사이 그룹 그러니까 흡사이라고 정의한 애로 보통은 얘기하고요. 얘 정의를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구분되는 거는 실제로 얘네들을 더할 때, 그, 0일로 더했는, 그러니까 얘들의 상대적인 페이스를 더했느냐, 아니면은 뺐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파이를 나타낸 애들은 뭐냐면, 서로 같은 애들. 얘들 뽑아주고 조합한 게 파이 그룹이에요. 그리고 뭐, 그럼 당연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뭐가 돼야 되겠죠? 예, 더한 거. 그러니까 뭐뭐 더하기 뭐뭐죠? 예, 00 더하기 11. 그리고 얘는 00 빼기 11.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외우기 쉽죠? 흡사이는 다른 거, 파이는 같은 거. 예, 그렇게만 외우면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제가 그러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제가 베이시스라고 얘네들을 불렀는데, 얘네들이 서로 직교하냐예요. 직교하나요? 그래서 한눈에 딱 안 올 수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애들이 서로 다 직교하는 애들이었죠. 그리고 요 그룹과 요 그룹은 서로 직교한다는 건 보이죠. 왜냐하면 얘들이 각각이 직교했기 때문에 얘네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풋사이 그룹이었고 얘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잖아요. 그럼 풋사이 그룹의 임의의 애를 뽑아서 파이 그룹의 임의의 애랑 내적을 하면 무조건 0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서로 완전 직교하는 두 개의 서브스페이스로 이루어진 얘들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같은 애들 사이에도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면은 마치 0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을 항상 직교하듯이 얘들도 당연히 똑같은 이유 때문에 직교하겠죠. 그래서 서로 직교하고 그룹들 간에 직교하니까 임의의 애를 임의로 뽑아서 두 개 내적해도 직교한다. 분명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좋아. 그러면 얘는 베이시스인데 얘는 그러면은 컴플리트한 베이시스냐? 컴플리트한 베이시스가 무슨 뜻이죠?
그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에 임의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다 얘네들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같은 차원의 개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꼭 오스톤 노멀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독립이면서. 근데 오스톤 노멀 하면 당연히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차원이 같으냐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결국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애는 4차원이어야 되고, 얘도 4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컴플리트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만큼 좋은 베이스예요. 약간은 좀,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애가 좋은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약간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기 선형대수 관점에서는 얘 역시 저것만큼 좋은 베이스입니다. 서로 집교하고, 그러니까 오소노멀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벨베이스나 아니면 EPR 스테이트, 뭐 EPR 페어 뭐 이런 식으로 잔뜩 부르는데, 여기에는 약간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세 번째 공리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코펜하겐 해석을 사용하겠지만, 또 다른 해석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막 했던 게, 그 히든 베어러블 시어리라고 했었죠. 그리고 히든 베어러블 시어리에 나올 때, 그 당시 제일 그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돌스키, 세 번째가 로젠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셋이서 딱 모여가지고 이러이러한 양자 상태라는 게 존재하는 게 말이 되냐? 너희가 봐도 이상하지 않냐? 해가지고 했던 그런 그러니까 그 논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EPR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EPR 스테이트가 얘랑 거의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랑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저거를 디스크리트하게 표현하지 않고 사용한 변수가 위치에 대한 변수? 뭐 그런 거 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약간은 표현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거기서 얘기했던 거기서도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를 얽힘 상태라고 부르는데 그 얽힘 상태가 존재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그때 그 논문에서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얽힘에서의 핵심은 사실은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얘를 그냥 EPR 스테이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벨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는 제가 뭐 그때 당시에 계속 역사적인 것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맞는지를 잘 몰랐는데 존 스튜어트 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스테이트를 만약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해보면은 그럼 히든 베리어블 시어리를 어떻게 하면은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고 이게 사실은 벨의 부등식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그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측정한 값이 고전적인 아니면 히든 베리어블 시어리가 많다면 그 값이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그런 부등식을 유도를 했는데 근데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 그거 2를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벨의 부등식이 깨졌다라고 해가지고 violation of Bell's inequalit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벨 베이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런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면은 헷갈리지 말고 그냥 같은 건데 그냥 역사적인 맥락에서 저렇게 다른 이름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할 거는 도대체 이런 벨 스테이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약간 좀 복잡하잖아요? 이거 눈으로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회로로 나타내면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여기 나타낸 이런 회로가 저 벨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저런 스테이트를 할 때 하다마드 게이트를 하고 첫 번째 큐빗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큐빗과 두 번째 큐빗 사이에 이런 시납 게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제가 여기다가 0과 0을 넣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지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0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얘는 여전히 0이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전체 스테이트를 다 쓴다면은 요거에다가 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다르게 써보면은 0, 0이고 더하기 1, 0인데 이제 여기서 시납 게이트를 한번 통과했다 하면은 얘는 0, 0 더하기 1,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파이 플러스에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만약에 제가 이게 0이 아니라 1을 시작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0, 0으로 시작하면은
파이 플러스, 그 다음에 1, 0으로 시작하면은 파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냥 요거를 0이 아니라 1로 시작을 했다면 그럼 이제는 얘가 풋사이로,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다른 애가 되잖아요. 1과 1인데 이제 요게 그러니까 얘만 뒤집히니까 서로 다른 애가 되잖아요. 그럼 풋사이 계열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얘가 다른 4개의 조합이 쭉 들어오면은 다른 4개의 이 벨 스테이트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게 서로 다른 애들로 매핑된 게 우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가 00이라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사실 네 가지는 서로 직교하는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저런 게이트를 통과했더니 나온 요런 것들이 다 다른 애로 매핑이 되고 얘네들이 마치 그냥 우연히 오소노멀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오소분할한 게 우연인가요? 이게 왜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수학적으로? 유니테리니까. 예. 유니테리 트랜스폼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게. 맞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아까 이거 HV 베이시스를 측정하는 대신에 DA 베이시스를 측정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옵션이 뭐 아예 측정 장치를 돌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저희가 이제 하려는 챌린지는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베이시스를 가지고 제가 두 개의 어떤 입자들이 주어졌는데 얘들을 이런 베이시스로 측정을 할 수 있냐예요. 머리 아프죠?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근데 이거를 아까 약간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저희가 아까 0 플러스 1 또는 0 마이너스 1 베이시스로 예를 들면 투레벨 아톰을 측정하겠다. 이건 돌리는 걸로 불가능했잖아요. 제가 측정 장치를. 그럼 대신 뭘 했다는 거였죠? 들어오는 양자 상태를 돌려버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줬던 회로를 제가 역으로 그리면은 저는 뭘 알고 있냐면 파이 플러스가 나오면은 얘는 0, 0. 파이 마이너스는 얘는 1, 0.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임의의 양자 상태가 예를 들어 예, 뭐 같은 풋사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뭐 어떤 양자 상태 물음표가 있는데 얘가 뭐 예를 들면 00 더하기 01 더하기 뭐 10 더하기 뭐 11 이런 애들의 4개의 조합으로 주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들을 과연 이런 베이시스로 측정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지 예측을 해봐라 하면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면 아까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뭘 보여줬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스테이트가 나왔을 때 얘네들을 0과 1을 다시 얘네들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스테이트의 조합으로 쭉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원래 이퀘이션에 집어넣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01이라는 걸 00이라는 거를 얘네들의 두 개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00은 뭐냐면 파이 플러스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의 이거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11은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의 이런 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01은 풋사이 플러스 풋사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10은 풋사이 플러스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풋사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관계가 있으니까 저 관계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 임의의 양자 상태를 제가 벨 베이시스로 다 전개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런 임의의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내가 풋사이 플러스 아니면 풋사이 마이너스를 측정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금방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어떻게 보면 2차원의 되게 단순한 얘기를 막 시작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던 이유가 저희가 나중에는 이렇게 복잡한 그런 베이시스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네들로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아니면 얘네들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러니까 주어진 양자의 상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똑같은 그냥 방법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다음 시간쯤에 텔레포테이션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저렇게 벨 베이시스로 임의의 양자 상태를 나타내고 그런 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때 뭐 질문은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양자 상태를 새로운 베이시스로 나타내는 건 방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고,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는 그냥 주어진 스테이트를 그렇게 나타낸 것뿐인데 우리가 정말로 저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할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런 게 인탱글링 게이트였듯이 이런 인탱글을 디스인탱글 아니면 언인탱글링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다시 우리가 측정하기 쉬운 컴퓨테이셔널 베이스로 바꿔주는 연산을 한 다음에 측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전히 파이 플러스가 0,0으로 매핑될 거니까 저희가 저 언인탱글링 게이트를 한 다음에 측정했는데 0,0이 나왔다 하는 거는 원래는 걔가 파이 플러스로 컬랩스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약간은 아직은 좀 그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그 평광의 개념으로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그냥 일반화시켰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뭐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